할머니, 그거 먹지 마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불안한 얼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죠.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익숙한 식탁,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한 잔의 검은 탕약.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생명을 구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 사연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거실 창문 너머로 봄 저녁의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있었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먼 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박영자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72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되는 해였고 이제는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사는 삶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 먹고 저녁엔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잠깐 다녀왔고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 윤미연이 부엌에서 나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42세,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였고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미연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미연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박영자는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를 함께 했었죠. 밤새 아기 울음소리에 함께 잠 못 이루고 새벽에 함께 분유를 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어요. 아마도 아들 진우의 승진이 몇 년째 밀리고 집안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서부터였을 겁니다. 미연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박영자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도 힘들겠거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박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국 한 그릇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박영자가 좋아하는 메뉴였고 미연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식탁 한쪽에 작은 한약 잔이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탕약이 천천히 식어가며 특유의 쓴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잔 주변으로 작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잔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이게 뭐니? 아,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기운 보충하시라고 한의원에서 지어왔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도 잘 챙겨 드시는데 몸보신도 좀 하셔야죠. 박영자는 잔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약 특유의 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챙긴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김서준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12살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평소엔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할머니와 저녁을 먹을 때도 말없이 밥을 먹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준은 식탁 앞에 서서 할머니가 든 한약 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박영자는 손자의 표정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탕약이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다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요. 미연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천천히 비웠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나니 입안에 남은 쓴맛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미연은 가끔 서준에게 반찬을 더 권했지만 아이는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박영자는 손자의 표정을 몇 번 살폈지만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려 퍼졌고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연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박영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뉴스를 보며 1시간쯤은 거실에 앉아 있곤 했는데 오늘은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저절로 감기려 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팔다리에는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낮에 무리했나? 왜 이렇게 졸리지? 박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에서 서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가 문틈 사이로 할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손자에게 다가가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서준아, 왜 안 자고 있어? 서준은 대답 없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박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박영자는 손자의 방문을 닫아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눈을 감으려는데 자꾸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불안해했을까? 하지만 박영자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자 금세 잠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깊게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7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먹고 아침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안은 텁텁했고 몸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약 드실 시간 지났어요. 미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약 봉투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박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네. 어제 한약 드셔서 푹 주무신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미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자는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날 하루도 박영자는 평소와 달리 자주 졸음이 쏟아졌고 오후가 되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고 미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한약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고 저녁이면 며느리가 준비한 한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마신 날이면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고 마시지 않은 날은 평소처럼 7시에 눈이 떠졌어요. 박영자는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한약 효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영자는 평소처럼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미연이 부엌에서 물 한 컵과 약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박영자는 약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손에 쥔 봉투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봉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약간 달라 보였으며 손에 닿는 느낌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봉투 바뀐 거니? 아, 낡아서 새 걸로 바꿔 담았어요. 약은 똑같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박영자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어요.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하얀 알약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평소 먹던 약과는 색깔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박영자는 그 알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과 함께 삼켰어요.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자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준은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래, 서준아?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그 눈빛을 본 박영자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오늘도 한약 잔이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박영자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서준도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약도 꼭 드세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약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그거 먹지 마세요. 갑자기 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박영자는 깜짝 놀라 잔을 내려놓았고 미연도 황급히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서준아, 왜 그래?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머니, 제발 그거 먹지 마세요. 박영자는 손자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아, 왜? 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 건강 생각해서 지어온 한약인데. 박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며 한약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손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은 미안하다. 배가 더부룩하네. 박영자는 조용히 말하며 잔을 밀어냈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내일은 꼭 드셔야 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고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연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서준은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박영자는 침대에 앉아 손자를 보며 물었어요. 서준아,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서준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 밤에 봤어요. 제가 물 마시러 나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한약 앞에 서 있었어요. 서준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한약에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몰라요. 너무 어두워서. 근데 분명히 이상한 걸 하고 있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박영자는 손자의 어깨를 잡으며 다시 물었어요. 내가 정말 본 게 맞니? 네,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해요. 박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손자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서준아,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박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박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며느리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정말 미연이가 뭔가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박영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영자는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영자는 한약을 입에 대지 않으려 애썼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했어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박영자는 손자의 말 이후로 한약을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미연은 계속 권했고 박영자는 며칠에 한 번씩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어요. 아들 진우는 출근했고 손자 서준은 학교에 갔으며 며느리 미연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집안에는 박영자 혼자 남았어요. 박영자는 부엌으로 걸어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 때문에 혹시 뭔가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고 종이와 비닐을 나누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박영자는 참았어요. 그러다 쓰레기통 바닥 쪽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영자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약국 처방전이었어요. 글씨 일부가 음식물에 묻어 흐릿했지만 몇 줄은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란 약국 환자명 윤미연, 처방약명, 수면유도제. 박영자는 처방전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수면유도제? 미연이가 이런 약을? 며느리가 잠을 못 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연은 밤마다 일찍 자고 아침에도 멀쩡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자는 처방전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쓰레기통 제일 밑바닥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택배 송장이었어요. 반쯤 찢겨져 있었지만 수취일란에는 윤미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송장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면 보조 고함량. 박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처방에 이어 온라인으로도 수면 보조제를 주문했다는 뜻이었어요. 박영자는 손이 떨리며 송장을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을 계속 뒤졌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한쪽 구석에서
작은 메모지 조각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저녁 8시 확인 필요. 미연의 글씨체였어요. 박영자는 메모를 보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시간까지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박영자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증거들을 꺼내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약국 처방전, 택배 송장, 메모 쪽지. 박영자는 세 장의 종이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 말이 맞았어. 정말로 뭔가 하고 있었던 거야. 박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제일 안쪽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며칠 전 몰래 담아둔 한약 잔여물이 들어 있었고 박영자는 거기에 오늘 발견한 처방전과 송장, 메모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박영자는 봉투를 다시 옷장 깊숙이 숨겨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쇼핑백을 든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자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와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다녀왔니? 네, 친구 만나고 장도 좀 봤어요. 미연은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비우며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박영자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요리하는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영자의 눈에는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걸까? 그날 밤 박영자는 손자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조용히 방으로 불렀어요. 서준아, 부엌에 카메라 있는 거 알지? 네, 엄마가 몇 달 전에 달았어요. 그 카메라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니?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될 거예요. 엄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빠도 볼 수 있을까? 아빠도 계정만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자는 손자의 어깨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본 거 있잖니. 엄마가 한약 앞에서 뭔가 하던 거. 그게 카메라에 찍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박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박영자는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내일 진우한테 말해야겠어.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아들 진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45세 중소기업 총무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가정 문제에는 조금 회피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진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고 진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며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잠깐 이리 와봐라. 박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며칠 전 발견한 처방전과 택배 송장, 메모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봐라. 진우는 종이들을 받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방전을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고 택배 송장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으며 메모를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찾았다. 진우는 종이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박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야, 이것만이 아니다. 서준이가 며칠 전 밤에 봤다더라. 미연이가 부엌에서 한약 앞에서 뭔가 이상한 걸 하는 걸.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손에 든 종이들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내가 그럴 리 없어.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엄마와 서준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엄마, 그래도 이것만으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진우야, 부엌에 카메라 있잖니? 미연이가 몇 달 전에 달았던 거. 그거 확인해 볼 수 있겠니? 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어요. CCTV요? 응. 그 카메라에 뭔가 찍혀 있을 거야.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유 계정이라 접속 가능해요. 그럼 확인해 봐라. 제발.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미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난 뒤 진우는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내가 본 게 언제였는지만 아빠한테 알려줄래? 그리고 이제 자야 해. 내일 학교 가야지. 제가 본 건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서준아. 이제 들어가서 자. 서준은 할머니를 한번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우는 서준의 방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자도 함께 서재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진우는 CCTV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기 시작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엌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어요. 진우는 날짜를 선택하고 밤 시간대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냉장고 불빛이 희미하게 부엌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다가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하단에 타임 코드가 찍혀 있었어요. 23시 47분. 화면 속에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연이었어요. 미연은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한약 잔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진우는 숨을 참으며 화면을 응시했고 박영자와 서준도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다시 냉장고를 열더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 뚜껑을 열고 한약 잔 위에서 손을 움직였어요. 화면이 어두워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약 잔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연은 숟가락으로 한약을 저으며 무언가를 섞는 듯한 동작을 보였고 그 후 병을 다시 냉장고 안에 넣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침묵에 잠겼어요. 진우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박영자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이런 짓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 진우야, 이제 알겠니?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단 이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저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진우는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날짜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주 월요일, 지지난주 금요일, 그 전주 수요일. 확인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미연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한약 잔을 꺼내고 냉장고 안 작은 병을 꺼내 한약에 무언가를 하는 모습. 진우는 모든 영상을 다운로드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다운로드가 끝나고 진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제가 휴가 내서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 오늘 밤부터는 한약 절대 드시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박영자는 서준이 학교 가기 전에 조용히 불렀어요. 서준아, 내가 용기 내서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서준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미연이 또다시 한약을 권했을 때 박영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안 마실래. 미연은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영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오늘은 아들 진우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이었고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진우가 이미 정장 대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 좀 가보려고. 그러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내가 모시고 갈게. 진우가 먼저 대답했고 미연은 웃으며 배웅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뭔가 나올까? 하지만 CCTV 영상이 자꾸 떠올랐고 그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운전하며 걱정스럽게 물었고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떨리는구나. 엄마, 오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오든 제가 다 처리할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박영자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고 박영자의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몸이 자꾸 무겁고 어지럽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어요. 혈압은 조금 높네요. 평소에 혈압약 드시죠? 네, 매일 아침 먹고 있어요. 그럼 일단 혈액 검사 먼저 해볼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소변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약물 검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의사는 눈썹을 올리며 진우를 보았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변 약물 검사도 같이 의뢰하겠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다시 두 사람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혈액 검사부터 말씀드리면 신장 기능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신장 기능 저하가 뚜렷합니다. 박영자는 숨을 참으며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평소에 드시는 약 가져오셨나요? 진우가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약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약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이 약도 성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선생님, 소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변에서 진정계 의약 성분이 양성입니다. 처방전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에요. 진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환자분, 최근에 진정제나 수면제 드신 적 있으세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드신 적은요? 한약은 드셨어요. 집에서 매일 저녁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했어요. 그럼 그 한약도 가져올 수 있으세요? 성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져오겠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패턴은 의도적 혼입 의심됩니다. 혹시 이게 의도적인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박영자는 손이 떨렸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박영자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박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야, 이것 좀 봐라. 진우가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받아들었고 화면에는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고객님의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 난 신청한 적 없어. 진우는 즉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 보니 지난달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윤미연님으로 변경 신청되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영자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동기가 이거였어요. 보험금. 박영자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돈 때문이었구나. 차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보관해둔 한약 잔여물을 병원에 맡겼습니다. 박영자는 집에 남아 평소처럼 지냈어요. 미연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영자는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검사 결과가 신경 쓰였고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진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직후 진우의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진우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대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긴장감만이 가득했어요. 병원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두 사람을 앉히고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약 성분 분석입니다. 어머님이 드시던 혈압약에서 처방이 없던 소염진통제 NSAID 성분이 혼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병원 조제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영자와 진우는 숨을 참으며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진우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의사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약 잔여물 분석입니다. 한약에서 의료용 진정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반 한약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고 처방 없이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리하면 소염진통제 혼입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정 성분까지 겹치면 몸에서 약이 잘 빠지지 않아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한 졸림, 의식 저하, 호흡 억제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한약을 중단하신 게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박영자는 손이 떨렸고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혼입된 것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박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정말 확실해졌구나. 네, 엄마. 이제 증거가 다 모였어요. 진우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려 노력했는데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우야, 내 아내인데 정말 경찰까지 가야 하니? 진우는 핸들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15년.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면 말을 하지. 돈이 없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지. 근데 엄마를 이렇게.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차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가족 내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이어졌고 담당 형사와 상담이 진행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증거물들 확인해야 하니까 직접 경찰서로 오시겠어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물 전부 챙겨서 오세요. 진우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피의자가 현재 어디 계신가요? 집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 피의자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증거물만 챙겨서 조용히 나오세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우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USB에 저장된 CCTV 영상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엄마, 경찰서 가요. 지금.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 접수를 하고 증거물들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은 영장 나올 겁니다.
영장 나오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되 피의자한테는 절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경찰서를 나와 차에 타자 진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이제 곧 끝나요.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형사님들이 지금 출동하신대요. 30분 후면 도착하실 거예요. 박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박영자는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미연아. 미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박영자는 미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너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 서준이 키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돈 때문에.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도 엄마 있잖아. 내 엄마가 누군가한테 이런 짓을 당한다면 넌 어떤 기분이겠니?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정말 너를 믿었어. 그게 제일 아프구나. 미연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진우가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윤미연 씨 계신가요? 네, 안에 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미연은 부엌에서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미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형사는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윤미연 씨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본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전자기기, 약봉투, 냉장고 내부 용기를 압수합니다.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형사들이 미연의 팔을 잡으려 하자 미연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놓아주세요. 오해예요. 같이 가시죠. 형사들이 미연을 현관 쪽으로 데려가려 하자 미연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미연은 박영자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 못 자고 돈 걱정에 시댁 부양에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미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진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영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순 없어. 형사들이 미연을 데리고 현관을 나섰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진우도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체포된 후 박영자와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 서준은 학원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진우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혔어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엄마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 서준은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엄마가 지금 멀리 가 있게 됐어. 할머니를 아프게 한 일 때문에. 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서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말해서 엄마가 잡혀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영자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정말 위험했을 거야. 넌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서준은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우도 옆에 앉아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고 평소보다 훨씬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진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힘들었던 건 알았어. 돈도 부족하고 엄마 모시는 것도 부담이었겠지. 근데 나는 뭘 했지? 회사 핑계로 집안일 다 떠넘기고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어. 진우는 눈을 감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며칠 후 검찰에서 기소가 결정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우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서준은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예전처럼 화목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박영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재판 당일 박영자와 진우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몇몇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미연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CCTV 영상, 약 성분 검사 결과, 한약 독성 검사 결과, 보험 변경 서류, 의사 소견서,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설명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미연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경제적 압박과 시댁 부양 부담으로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불면증을 앓았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한약과 약을 조작했고 보험 수익자까지 변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연은 수년간 경제적 압박과 시댁 부양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아왔으며 남편의 승진 실패 이후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명의 보험을 알게 됐고 자신을 수익자로 변경한 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재판장은 미연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미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영자와 진우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미연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의 개인적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살인 미수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이는 가족 간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미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진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박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햇살은 따사로웠어요.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자는 진우 그리고 손자 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우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박영자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신장 기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몸도 예전보다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좋다고 했고 박영자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박영자는 손자 서준과 함께 동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할머니, 또 한약 지으러 가요? 응, 이번엔 정말 몸에 좋은 약이지. 나쁜 마음은 하나도 안 섞인 거. 한의원에서 기력 회복을 위한 탕약을 지어왔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한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탕약이 보글보글 끓으며 특유의 쓴 냄새를 풍겼지만 이번엔 그 냄새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이제야 진짜 한약 냄새 같아요. 서준이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고 박영자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약을 잔에 따라 식탁 위에 놓고 박영자는 잠시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이 검은 탕약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떠올랐어요. 손자의 경고, 며느리의 미소, CCTV 속 그 장면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영자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맛있진 않지. 근데 마음은 편하구나. 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 약은 제가 할머니 드실 때마다 같이 있어줄게요. 박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오후가 되어 진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온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병원에서도 신장 수치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계속 건강 챙기셔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영자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 저녁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박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박영자는 오랜만에 친정 언니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 박영자는 조용히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설명했고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아이고, 영자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게. 서준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가 박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평생 남 챙기느라 고생했잖아. 박영자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자는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길가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박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이모 할머니 만나고 왔어. 오늘 저녁에 같이 한약 드실래요? 박영자는 웃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마시자. 그날 저녁 박영자와 서준은 나란히 앉아 한약을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따뜻한 한약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박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우도 퇴근해서 돌아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박영자는 손자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준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박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약이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마음을 병들게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은 절대 널 해치지 않아. 그걸 잊지 마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박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박영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남은 인생,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따뜻하지만 잔잔한 해방의 여운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곁에 있다는 것. 손자 서준이처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